화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또 화법에서 평가가 나면은 리스크가 또 되게 커요. 왜냐면 안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니까 틀리지 않는 이제 독해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거를 틀릴까 안 틀릴까를 염려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안 틀리고 빨리 풀어야 돼. 안 틀리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 화법과 작문이 뭐니 얘들아? 화법과 작문이 뭔 것 같아? 화법이 뭐야? 말하는 법? 맞아. 작문은 뭐예요? 글쓰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글쓰기를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그러니까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단계별로 객관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화법을 독서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해요. 독해잖아요, 결국은 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독해력 좋은 애들이 이것도 잘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독서하는 영역적인 특징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얘를 나눠놨겠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장이 여러분이 보시면 독서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자, 여기 갈게요.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 책의 구성. 보면은 화법이 1파트, 2파트가 작문, 세 번째 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총 1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유형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11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에는 화법 문제, 작문 문제, 그리고 융합 문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개념? 아예 처음 들어요 이런 얘기. 아예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처음 다 처음 듣습니까? 그럼 아주 그냥 기초부터 하면 되겠어요? 아주 기초부터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냐? 영역별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출제 포인트라는 것을 설명을 굳이 해주는 이유는 뭐냐? 나는 중학생들한테도 출제 포인트는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고등학교 수능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시분석하고 뭐 비문학 같은 거 했을 때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문학 교과이기 때문에 문학 위주로만 수업을 해서 오늘부터는 집중적으로 비문학을 할 거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에 본 결과 참혹하다는 걸 문학은 어느 정도 되는데 비문학이 진짜 참혹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적 동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 학습 효과가 되게 뛰어날 거다. 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영역별 출제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화작은 어떻고 화법은 어떻고 작문은 어떠냐. 작문에다 써보자. 문제 해결력 중심이에요. 문제 해결력. 자, 무슨 뜻이니? 글을 쓰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글을 쓰면 글쓰기 단계를 출제한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글쓰기 단계를 출제한 것? 선생님 그러면 독서도 분명히 독해인데 얘네하고 뭐가 달라요? 그걸 니네가 궁금해할 거 아니니? 난 그걸 말해줄 거야. 작문에서는 뭘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글쓰기의 단계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거기서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들을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 뭐부터 있겠어? 전. 그지? 그 다음 뭐가 있어? 그 다음 단계. 글 쓰는 단계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지?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글 쓰기 전에는 우리가 뭘 하니? 계획을 쓴다. 계획을 벌써 짜? 그 계획은 벌써 짜면 안 되고 계획을 하죠. 계획. 무슨 글을? 어떤 글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청자로 설정을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야겠다는 글쓰기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당연히 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 뭐하니? 너희들은 생략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보고서 특징을 때도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애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자료를 어떻게 하니? 일단 뭘 거니?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강연도 찾아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 자료를 수집해.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그냥 다 갖다 써? 다 갖다 쓰지 않겠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과정이 뭐야? 개요를 당연히 작성해야지. 뼈대를 먼저 갖춰야 된단 말이야. 개요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니?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겠지. 맞아요? 글을 쓰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글을 다 썼어. 이건 너네가 안 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실제 글을 이렇게 해야 돼. 제대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니네는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그냥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써라 그러면 니네 보고서 써라. 그 다음에 수행평가한다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하니? 생각하고 쓰자.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는 거야. 정상적인 글쓰기의 단계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다 썼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절대 안 하는 거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다시 읽어봐야죠. 읽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쳤어요. 라인이 딱 나오죠? 장문에서는 뭘 낼 거냐? 이런 거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문제 좀 복사를 다 안 줘도 되네요. 지금 문제 풀 건 아니니까 몇 페이지를 가져올 거냐면은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왔거든요. 실전 모의고사 86페이지. 저도 그냥 저도 지금 뒤쪽은 아직 수업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요. 내 말이 맞다는 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예외도 있다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86쪽 가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뭐 할 거냐면 장문 얘기해 볼 거야. 장문. 다른 거 아니고 장문이요. 86쪽. 아무데나 그냥 딱 찍어볼게요. 86쪽까지 되면 안 나와. 86쪽 왜 이렇게 어려워? 나 너무 나 바보 아니냐? 나 요새 산수, 조카들 산수 가르치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 초등학교 산수 왜 이렇게 어려워? 정말 독기력이 중요하더라. 자, 86쪽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우세요. 일단 얘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들 이런 거 왜요? 당연히 해야 돼. 왜냐면 화법과 장문이라는 것이 독서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의 문제 유형이 출제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 이건 헛공부하는 거예요. 뭐 그거 하는 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보세요. 지금 보니까 동아리 시간에 한 발표래요. 그럼 얘는 장문이에요? 화법이에요? 화법이죠, 화법. 그치? 독서랑 진짜 다른 점 있다고 화법할 때 얘기할 건데 항상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줘. 어떤 상황인지. 그럼 그 상황에 맞게끔 출제 포인트. 알겠죠? 화법은 그거인 거예요. 이게 발표문이면 갖는 특징들. 연설문이면 갖는 특징들, 토론이면 갖는 특징들, 토이면 갖는 특징들, 협상이면 갖는 특징들. 그거 특징별로 출제조가 달라요. 그 특성을 알아야 되고 독해랑 다르죠. 독서랑 다르지? 자, 그럼 이번에 다음 볼게요. 얘도 뭐죠? 얘도? 자기소개서. 얘는 뭐죠? 면접. 합친 거네요. 그죠? 자기소개서라는 장문 활동과 면접이라는 화법 활동이 지금 짬뽕된 거예요. 융합 활동이 되는 거였네요. 자, 장문 한번 찾아보자. 장문. 장문만 봐야 편하니까. 뭐 이렇게 길어 이거. 자, 여기 나왔다. 얘들아, 학생의 일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학생이 친구들과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초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뭐죠? 글 쓰는 거예요. 그죠? 글쓰기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조서 동기 목적, 글 쓰는 지금 자료들 쭉 주고서 봐봐.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이건 이제 그 글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고 여기 보이세요? 뭐 하죠? 글쓰기 계획 단계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문제 해결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독해하고 다르죠. 독서랑 다르다는 거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고서를 쓸 때에 지켜야 될 쓰기 윤리래. 이거는 이제 응용된 문제가 되겠고요. 예를 보니까 뭐야?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자, 친구의 조언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지금 결론에서는 조사 결과를 요약한 후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고쳐쓰기가 되는 거예요. 고쳐쓰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쓰기의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유형별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집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화법은 사실 이론이 별로 없어요. 이론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이거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랑 이제 실전을 돌입하면서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고사 되고 기말고사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고3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을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뭘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화법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화법이라는 거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거냐, 어떤 글이냐. 여기 있죠? 발표냐, 연설이냐, 토론이냐, 면담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달라요. 그거 하나하나씩 또 배울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오늘 저기 독서하면서 되게 본격적으로 할 거긴 한데, 너희들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근데 독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오늘 새롭게, 오늘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이 입장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 다 처음 하는 애들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독해를 너무 못해가지고, 독서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할 건데, 자, 글이잖아, 글. 그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화작은 써주세요. 화작은? 화작답게 읽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얘도 뭐예요? 글이란 말이에요. 그죠? 독서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돼. 그 독서하고의 차별화는 뭐냐면, 독서는 있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읽으라고 가르쳐요. 그죠? 되게 디테일하게 읽으라고 가르치는데, 화작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 많은 친구들이 어떤 대충 읽어도 된다는 자신감? 쉽잖아. 일단 지금이면 어렵진 않잖아. 독서에 배우면 뭐 화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읽다 말아. 읽다 말고 그냥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짝짓기를 해. 이 부분을 읽고 여기만 이렇게 하고 여기만 이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서 꼭 한두 문제가 틀리는 거야. 왜? 함정은 항상 있거든. 그래서 기본은 뭐다? 화작도 다 읽어야 돼. 그런데 읽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읽고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읽으면 망하는 거야 또. 화작은 화작답게 읽어야 되는 거야. 화작의 포인트들이 정확히 있죠?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을 거야. 전체적으로 읽고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어떤 부분은 유념해서 읽고 어떤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뭘 발표했던 누구입니다. 이런 거는 꼼꼼히 읽을 필요가 없는 거고. 무엇에 그럼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자, 무조건 화작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니? 논제가 나와 있어. 화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얘들아 이따가 할 건데 독서에서도 똑같아.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를 분명히 말하는데 그렇고 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래서 논제라고 할 수 있는 화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독서보다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주어져요. 확실히 명시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럼 너희들 이제 비문학이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된다 그랬지. 처음에는 화제를 제시해주고 그것을 점점 어떻게 돼? 구체화하면서 그게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났어. 처음에는 넓은 영역을 말해고 되게 포괄적 범주를 말해고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그러면서 주제가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서? 똑같아. 이제 화작도. 화법과 장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뭘 얘기해주냐? 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줍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책을 같이 읽었었잖아요. 이 시간에는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포커싱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찾는 거.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논제가 되면 그 논제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구체화될 수밖에 없어. 사회 범주가 나타난다고. 정보화 사회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맞니? 첫 번째는 무슨 문제, 두 번째는 무슨 문제, 세 번째는 무슨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위 범주에 따른 이제 세부 정보들이 주어져요. 각각 하나씩 세부 정보들이 주어질 건데, 여기가 이제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독서하고 다른 점이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여기서 다 기억하면서 할 필요가 없이 위치 정도, 즉 구조 정도만 파악을 해놓고 결국은 선지랑 그때부터 대응을 해요. 예를 들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얘는 사실 얘가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까지만 해놓고 선지를 가도 된다. 여기서 이걸 세세하게 다 읽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리고서 선지로 가서 그때부터 1대1 대응으로 확인을 해도 된다고. 선생님 아까 그냥 읽지 말라면서요. 그 읽지 말라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 번쯤은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막 그거를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야. 대신 뭘 할 수 있냐면 구조화를 해야 돼.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구조화를 한 다음에 하나씩 선집하는 다면서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지금 주제를 줄 거냐면 거기 보면 화법의 핵심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화법의 핵심 개념은 사실 선생님이 뭐 여기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거는 뭐 읽어보면 다 알고요. 솔직히 화법은 그래서 개념을 설명할 건 딱히 없어요. 근데 다만 어떤 거는 표현을 설명해 주고 싶냐면 마지막에 화법의 표현 전달. 이건 왜 중요하냐면 화법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표시해주자. 화법에만 있는 개념은 알아놔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지. 이런 표현은 알아야 돼. 담화표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담화표지. 말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지점을 설명해 준다는 건데 예를 들면 접속사라든가 접속어를 쓴다든가 접속부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첫째는 뭐 둘째는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첫째로는 우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를 파악해 갈 수 있게끔 하나하나씩 단서를 던져주는 그런 표시 역할을 해주는 담화 표시에 대한 개념들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뭐냐면 구어적 표현이에요. 구어적 표현. 구어적 표현에만 일어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별표지. 비언어적 표현. 요새는 준언어적 표현을 옛날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표현들이 뭔지 혹시 들어봤나요? 이 개념 알아요? 이 정도는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말하기 전략이라고 해요. 말하기 전략. 봐봐. 내가 만약에 지금 이게 강연이야. 강연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너희들한테 내가 뭐야? 강연을 할 때 어떤 전략이 있겠지. 말하기 전략이 있겠지. 이거는 독서에는 필요 없는 거고 장문에는 필요 없는 거야. 화법에만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를 보여줘? 우선 여러분 내가 뭐라는 거지? 여기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하는 거지. 발짓은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얘들아 첫째로 둘째로 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첫째로 둘째로 첫째를 안 하면 내용이 조직이 구성이 뚜렷하지가 않고 집중을 못하겠지 사람들이. 근데 내가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그치? 우선적으로 이런 거. 말하기 전략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했어?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을 쓰고 있어? 비언어적 표현은 뭐예요? 거기 설명이 돼 있죠? 이런 걸 말하네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뭐예요? 니네가 말해야지. 말 안 하면 졸려. 나도 다 알아. 나도 학생이었잖아. 어? 내가 옛날에 너무너무 미친듯이 주는 교수님이 있었어. 철학 수업이었어. 3시간 동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산이 왜 산일까 막 이런 거 보는 거야. 이것이 거짓이면 거짓인가 진실이면 거짓이 진실인가 막 이런 수업 있잖아.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적기로 했어. 그랬더니 안 졸리더라. 그런 의지가 필요해. 알겠지? 지원이 졸리면 안 돼? 모자까지 써가지고 굉장히 신비주의네. 얘가 도쿄올림픽 같아. 양궁팀 같아. 애니? 그러면 비언어적 표현이 뭐니? 그건 알아야지. 거기 써있지?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의의 방법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선, 표정, 동작, 자세, 신체 접촉 등이 있다.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보완하여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비언어적 표현만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담화 상황에 어울리는 비언어적 표현. 자, 아까 뭐라 그랬니? 말하기 전략이라고 했어. 자, 이거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이 많이 쓰잖아. 이게 뭐야? 조용히 하는 거지. 하려는 거지. 꺼지라는 거지. 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이런 게 비언어적 표현. 눈짓, 윙크, 무섭지? 알겠니? 선생님이 자 여기서 이때 뭐 이런 거 다 이 손짓 이런 거 다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럼 준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언어의 언처가 아닌 언어의 언처가 아닌 거야. 언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어디에? 언어의 요소에 부수되는 것이야. 억약, 강세 이런 거 있죠. 말의 빠르기, 목소리 이런 것들도 너희들도 수업할 때 선생님이 말의 톤이 일정하면 지져주잖아. 그런 선생님 있지. 신기하게도 똑같은 선생님 있어. 톤도 비슷하고 속도도 비슷하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조용히 말하다가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은 훨씬 더 집중이 잘 되죠. 뭔지 알겠어요?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선지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하기의 원리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죠. 순서. 여기서 중요한 것만 선생님 좀 짚어서 할게요. 그거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말하기의 원리에서 보시면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치는 의사소통의 행위로 사자와 청자의 역할이 교대되는 그런 과정이다. 말하기는 그렇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혼자만 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치? 말하기. 하다못해 선생님이 강연을 해도 어떻게 청자하고 소통하면서 하잖아, 보통. 강연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말면서 하잖아. 그치? 눈빛도 하나하나 교감해가면서. 그 다음에 안 그러면 통이나 토론은 당연히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독서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알고 가시면 돼요. 오늘 첫 시간에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획하고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너희들이 실제 발표 수업할 때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너희들이 실제 발표를 할 때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하고 있긴 하죠? 이론을 몰랐을 뿐이지? 나이대로. 그 다음에 여기 공감적 듣기 몇 개 주세요. 공감. 화자의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 적절히 반응하며 듣는 것. 그러니까 문제 요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쭉 거기에서 청자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청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바람직한 청자의 모습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출제될 수 있어요. 바람직한 청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응해줘도 호응.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다니까. 방청객들이 괜히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아니면 막 질문을 한다든가. 그건 그런데 그때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드러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화법이라는 것은 말하는 법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말하는 상황에 관련된 일련의 요소들이 출제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화법의 문제 출제 요소를 볼 거예요. 파트 1에서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복사를 다 해드렸어요. 화법. 자, 여기 출제 경향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네. 내가 써도 참지. 써있는데. 자, 화법이라는 거는 말하는 것의 법이니까 말하는 환경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는 상황, 강연하는 상황, 토의 상황, 토론 상황, 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보고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어떤 사고를 확인하는 문제. 그죠? 그 다음 발표나 강연, 강의를 정보 전달해주는 성격의 담화와 두 명 이상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드러나는 토의, 토론, 면담, 면접 같은 것들의 담화 지문이 연계되는 융합 지문이 출제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는 여태까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의고사에서는 보기 힘든 이게 딱 화법과 작문에만 나타나면서 이게 독립적인 교과가 되면 과목이 되면서 이제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융합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형 봅니다. 여기 지금 5가지 나왔어요. 담화의 특징 및 내용 파악 문제는 기본이죠. 내용 파악. 내용 파악 문제는 기본이 될 거고 얘가 말하기 계획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하기 계획과 일치되지 않은 건 말하기 계획이 잘못된 거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올 거고 말하기 방식과 전략이 어떤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과정과 그 효과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말했죠? 청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지문에 이거 하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샘플이니까 당연히 뭐야?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치? 알겠지?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독서랑 다르죠? 지금 유명한 건 뭐야? 말하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평가 잊지 말고 첫 번째 다음은 여권의 신원 정보 자료래요. 위 발표를 들은 청중이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내용 일치되는 거예요. 내용상 일치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거 잘 들었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보다 여기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화법 문제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 발표구나. 발표라는 것의 속성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쭉 읽어볼 거예요. 자, 문제와는 상관없이 제가 지문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샘플로 1번 문제가 지금 담화의 특징 및 내용 파악에 대한 샘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지만 실제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문제만 나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세계를 가는 길 모든 마지막 발표자 땡땡땡입니다. 이거 빨리 읽어야 돼? 천천히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되겠지. 앞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소개했대. 마지막 발표자래. 내가 앞에서 계속 발표가 있었대. 이제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여권을 소개할 거래.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니? 내가 지금 화제 제시하고 있지. 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여권을 소개할 거야. 화제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먼저 얘는 이런 표지, 이런 게 방어표지.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1번, 2번,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건을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건에 기재된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화제를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여건은 무엇인지, 첫 번째, 여건을 발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유의해야 하는지, 두 번째,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세 번째, 이게 바로 뭐니? 선생님이 아까 논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치, 구체화 된다고 했지. 하위범주로 된다고 했지? 하위범주는 하위범주. 아, 얘는 하위범주네. 그럼 이 내용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응되면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 정보로 이루어지겠지. 이 구조는 똑같다고. 다 3단 구조야, 다. 합법은. 알겠니? 심지어 독서 지문도 원리가 비슷해. 이따 할 거지만. 이거. 글의 흐름을 너네가 주도하면서 읽으라고.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얘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니? 당연히 사람들이 먼저 어떤 얘기를 할지 미리 말을 해줌으로써 내용이 딱 들어오면서 아, 순서대로 또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힌트를 줄 수 있어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거죠. 상세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죠? 여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거 봐. 여건의 개념 설명을 보자. 근데 봐봐. 전략이지요, 전략. 왜? 여건이란 이렇게 되잖아. 여건이란 여행 갈 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하고 있지? 여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뭐야? 왜 이런 거야? 몰라서? 순간 까먹었어? 뭐야? 청중하고 뭐 하고 싶은 거야? 소통하는 거야. 그거 니네가 파악 못할까봐 이런 데서 선 준다고. 이거 인지하라는 뜻이야, 이거. 알겠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거야. 여행할 날로부터 받는 입국 허가 등으로 여건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비자라고 합니다. 야, 이거 왜 주겠니? 손재 내리지, 이거. 알겠지? 비자는 아니야. 비자라고 하는 애. 여건은 해외에서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분증. 개념 나왔어요? 됐나요? 자, 이제 뭐 얘기할 차례예요? 뭐 얘기할 차례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어? 무엇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되는지 알려줄 차례잖아. 만약에 얘들아 있잖아. 그렇게 앞에다가 해놓고 여기 글의 내용을 중간에 바꿔버린다면 출제 의도가 딱 나오는 거지. 잘못된 부분 처리를 하겠지. 일치해야 되잖아. 앞에서는 뭐 하겠다고 했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는지 말하겠다며. 그게 여기 맞아야 된다고 이게. 재밌지? 이거 별거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여건을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하대? 사진과 신분증이 필요해. 그치? 특히 사진이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으로 얼굴 찍는 자세를 취하면 이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니라고. 이게 뭐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합법의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말하기에서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지? 목적과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말하기 상황에서의 말하기 합법이고 합법의 전략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로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찍어서 얼굴이 갸름하고 예쁘게 보이는 사진을 여건에 넣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잖아. 공감이 가는 기술이잖아. 말하기의 기술이야. 너네들도 선생님들 보면 재미있게 수업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 그치? 너희들의 공감대를. 아까 나 중학교 수업하다가 완전 수업을 진짜 못할 뻔했어. 이제 그 조신서라 설명하는데 꿈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 세속적 욕망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NCT에 꽂혀있는 애들인 거야. 근데 네가 NCT를 좋아하는 거야. NCT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NCT가 그래서 모든 아이돌 생활을 청산하고 같이 너랑 결혼해서 꿈속에서. 근데 밥벌이도 못하는 거야. 그 네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걔를 걷어먹여 살려야 돼. 그래도 행복해.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뭐야?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조신설에 관심 없는 애다. 내가 왜 그러는 거야? 공감을 유도하려고. 그게 말하기 전략. 여기도 그런 거야. 자, 근데 하지만 여권 전용 사진은 여권 전용 사진의 특징은 뭐야? 정면을 보고 얼굴이 정보죠. 그치? 그럼 그런 소리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라면서 자꾸 청중의 대답을 요구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맞습니다. 여권을 제시한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야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예요. 자, 그렇다면 표지어들이요 다.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겠지?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도 얘기한다고 약속했잖아, 그치?
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냐면 여권의 신원정보면에는 사진, 여권의 종류, 여권 번호, 로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과 기한 말일이 들어있잖아. 아까 1번에서 본 내용이 여기서부터구나. 이 느낌 파 와요. 여기로구나. 알겠니? 1번 문제가 여기로구나.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먼저 살짝 분석을 하면서 여권의 신원정보면이라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서 온 거구나? 여기서 온 거구나.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걸 여기서 꼼꼼히 읽어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여기서 지금 대충 읽어보고 정확한 정보는 어쨌든 얘랑 같이 다시 크로스 체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여권의 종류는 뭐래요? PS는 유효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입국을 한 번 할 수 있고 PS, PM이 있어. 여권의 종류는 여권을 나타내는 알파벳 이거 외워야 돼? 외우면 안 돼. 얘들아, 기억, 이거 비문학까지 또 할 건데 기억은 뭐냐면 화제만 기억하면 돼. 화제. 중심 화제만 기억하면 돼. 기억은 그거만 세부 정보는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고 가는 거야. 어차피 다시 와서 또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 여권 번호는 여권 종류 나왔죠. 여권 번호는 알파벳 숫자 8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작위로 그려집니다. 여권에는 로마자 성명, 자 로마자 성명 세 번째로서 한글 성명으로 발음과 일치하게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기호라는 이름을 예로 들어볼게요. 기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GI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KI로 하고 있어요. 여권을 발급 때 기호를 등록했다면 유효기간 말고는 로마자 표기를 기호로 검증하는 게 제한됩니다. 자, 그래서 여권을 신청할 때 성명을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이 되면 뒷부분 이게 다 뭐야? 정보지. 근데 이제 얘들 봐봐. 이게 메인이야, 사실. 이 글에 정보하는 것의 메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뭐야? 실제 이것이 나왔을 때 하나씩 1대1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연습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야. 화제를 찾고 문제 유형 구성 방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처음 듣진 않아 솔직히. 처음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이걸 생각을 하면서 아 선생님 말씀하신 핵심이 이거구나. 정보라는 부분이 여기구나. 세부 정보는 어떻게 하겠지? 아 세부 정보는 나중에 선제한 파악할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외우려고 들지 말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였지.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훈련을 해야만 진짜 잠시력이 돼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랑 수업한 걸로 고개만 끄떡끄떡 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자기 거 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조건을 수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이렇게 해서 정보보호를 위해서 기재되지 않는 거 정리됐지? 한 가지 유용한 정보를 준대. 여권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대.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니 정리해야 된대. 됐나요? 끝! 자 그럼 이 글의 목적은 뭐야? 이 글은 왜? 뭐 하는 거야? 여권. 그치. 여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소개해주는 거야. 여권의 의미, 그 다음 여권 사진이 어떤지, 정보가 어떤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자 오른쪽 갈게요. 신원정보면 자료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신원정보면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있잖아. 이거는 독서에 비하면 진짜 쉽지. 사진은 어때?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 전체가 드러난 여권 소지자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맞지? 그 다음에 여권 기간은 출입국 때까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여권의 종류라고 했어. 뭐가 있지? PM이 있고 PS가 있었는데 PM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 맞는 말이야. 그 다음 디귿 여권 번호는 어떻다고 했어?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다른 나라부터 입국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 있어? 이건 누구를 얘기했어? 비자였어. 비자. 괜히 주는 게 아니야. 이거 내려고 그러는 거 이거. 출제용 문제야. 출제용 질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 이름과 발음이 일치하게 표기된 이름은 지호. 맞지? 지호로 기호인데 GIHO로 썼어. 맞는 말이고 2020년 이후 여권을 발급한다면 수록되지 않을 정보겠고 그게 뭐야? 주민등록번호. 끝장.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말할 기회의 적절성이요. 자, 질문.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우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친구랑 점심 먹으면서 할 말들을 다 미리 계획하고 만났어요? 전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기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 표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대본이 필요한 경우에요. 강연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럼 우리가 발표를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쓰세요. 어떤 것을 주제로 할 것인가. 이거 배웠어요. 정확히. 두 번째. 청중이 누구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고학력자, 석박사들을 데리고 가는 건지, 그지? 아니면은 뭐 재소자들을 데리고 가는 건지 에 따라 달라. 그 다음에 말하기의 목적. 설명하려는 건지, 이해시키려는 건지, 설득하려는 건지, 주장하는 건지, 주장하는 말하기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화법은 항상 발문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 뭐라고? 학생이 발표이다. 발표 상황이다. 알겠죠? 저기 독서는 어떻게 돼 있니? 다음 글을 읽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알맞은답을 고르라고 돼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 자세히 얘기합니다. 이 지문에 이 문제만 나와요? 아니라고요. 최소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샘플, 즉 말하기 계획의 적절성을 어떻게 물어보는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서 사전에 청중을 분석한 발표 계획입니다. 핵심은 뭐다? 청중 분석이다. 그죠? 그죠? 그럼 얘들아 이건 미리 읽어도 뭐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미리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니 지금 사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미리 읽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청중을 분석한 계획, 발표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지원이 알겠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진로 시간에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뭐 얘기해보고 싶은 거니? 뭐와 관련된 것 같아? 디지털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얘기를 굳이 들은 얘기는 너희들한테 야 너네 나랑 같이 지난번에 그거 들었잖아. 공감대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려는 건데 굳이 이 얘기를 꺼낸다는 거 그건 그렇고 이러겠니? 근데 이거와 관련된 거겠지. 맞지? 그 정말 그런가 볼게.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대. 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됐대. 이 강연이. 여러분도 강연을 들어 잘 알고 있고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구체화되면서 주제가 나올 거라고 했어. 자, 디지털 기술의 오늘과 내일 할 건데 나는 어디에 꽂혔냐면 얘들아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 딱 주목이 되더라고. 알겠어? 너네도 그거 느꼈어?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자 이거예요. 다만 표지가 나왔어? 오늘은 뭐 할 거래? 오늘은 뭐 할 거래? 나 뭐에 대해서 발표할 거래?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서 발표할 거래. 너희들이 생기부 그 준비하면서 교과서 준비하면서 발표할 때도 이거잖아. 이거 주제를 정확히 선생님 디테일하게 잡으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이게 뭐야? 화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화제라고. 잡았지? 화제. 잡았다 이거. 이걸 딱 잡고서 그럼 얘가 어떻게 구체가 되고 어떻게 하부 범위로 세부 항목으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조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졌을 텐데요. 자, 이거 뭐부터 시작하니?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란 당연히 개념을 얘기해서 너네랑 이거 얘기해 볼 거 아니야. 그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해서 보존하거나 그것을 가상 공간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대. 알겠니? 지금 그럼 첫 번째 문단에 한 얘기는 얘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니? 1문단. 나 있잖아.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에 대해서 너네랑 말하고 싶어. 그 얘기 아니야? 끝. 근데 니네들이 강연 들어가잖아. 가서 여기 가서 문제 풀수. 아, 일단 너 들어 이제 끝날 때 됐다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들고 가. 끝났다 이제. 알겠지? 그러면 한편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고 싶은데 저기 중량이에요, 중량. 지금 너무 길어서 중량이 중요. 여기까지 개념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러지 못한다겠지요?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자 이거 그럼 디지털 복원에 대해서 나 말하고 싶은데 디지털 복원의 뭐야? 장점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효과? 기능?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간접적이지만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대. 더 나아가 가상체험 기술과 결합해서 문화유산을 가상공간으로 체험할 수 있대. 자, 그러더니 뭘 하고 있니? 몇 년 전 이거 무슨 뜻이야? 뭐 들고 있어? 예시. 사례 들고 있지. 사례는 왜 드는 거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높이고 그거 활용하려고 듣는 거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말하기 전략 배우고 있는 거잖아. 말하기 전략에서 효과적이지. 애들한테 이런 게 있는 것만 얘기하면은 와닿지가 않을 텐데 야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문화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도 평소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에서는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래요. 얘들아 그럼 얘네 지금 뭐? 근데 아까 뭐랬지? 주제를 뭘로 정할 건가? 청중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글의 목적을, 말하기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쭉 봤을 때 얘는 뭐 하려고 이걸 쓴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설득이니 설명이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설명만 하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 봐봐. 이제 끝으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보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대. 어떡하지? 어떡하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래? 더 나아가 문화유산 디지털 보건에 관심을 가져보재. 단순 설명이 아니야. 가져보지. 야, 우리 문화유산 디지털 보건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해보자, 같이 해보자. 야, 심지어 지금 때마침 학교와 가까운 땡땡 박물관에서 얘들아, 있잖아.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독서하려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얘는 출제자가 너희들한테 문제 내려고 만든 글이야. 알겠니? 문학이랑 가장 큰 차이라고 했어, 선생님. 문학은 출제자가 고칠 수가 없어. 자기 의도대로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기나 손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쪽으로 와서 얘기해보자. 적절하니? 괜찮은 거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만 비문학은 아니야. 비문학은 뭐야? 출제자 의대로 그대로 이게 내가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때 설명했잖아. 보통 수능을 선생님은 내가 출제해본 적은 없지만 옆에 이제 선생님들 중에 검토위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들 문제집 검사 같은 거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교수님들이 글을 써줘. 수능 출제할 때. 그러면 그 교수님들 글을 그대로 실을 수 없어. 왜냐면 이과 교수님 글 같은 경우는 진짜 깜짝 놀라거든.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하면 윤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과 선생님들이 써준 거를 문과 선생님들이 다 다듬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출제 활동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걸 괜히 넣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그 학생이 발표한 걸 갖다 쓰겠니? 그럴 리가 없어. 니네 발표는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글의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되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글이야. 다 이거 의도 있다. 알겠지? 있을까? 청중의 분석과 관련 있을까? 이따 봐봐. 조선시대 한양도성 체험장이 다음 주까지 열린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질 한양도성을 정확히 걸어보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가자는 거야, 지금. 그치? 듣고 있는 애들은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진로 시간에 우리 학급. 다시 말하기 전략을 할 때는 청중이 누구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청중이 무엇인가?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서 분석하셔야 돼요. 독서랑 분명히 달라요. 합법에 대한 접근법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우리 반 친구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주제는 뭐였어? 문화재 디지털 보건에 관심을 갖고 같이 좀 활동해보자 이거 아니야. 그치? 목적은 같이 해보자는 거야. 건이. 하고 싶은 거 너네. 자, 학교 가까운 곳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야지. 그래야 하고 싶잖아. 니네 여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해남 땅끝마을에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냐고 학생들이. 근데 때마침 학교 가까운 곳에 있어. 자, 제안해야겠다. 어때? 반영됐어요? 4월달에 반영.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니 문화유산 보건의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설명해야겠다. 이거는 뭐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 사전 정보를 내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얼마 전에 그 강연을 들었으니까. 연결했죠? 자,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건이라는 용어가 낯설 테니 개념을 설명했다. 지금 밟아 얘들아. 다 1대1 대응이 알겠니? 선지와 본문의 내용이 대응되고 있습니다. 맞죠? 발표 내용의 진로생 쪽에 도움을 되길 바라니 문화유산 디지털 보건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했어요? 그런 내용 없잖아요. 없어.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를 언급해요. 석구랑 예를 들었죠? 어떤지 조금 감은 오시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하나씩 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건 다음 거를 간단하게 이제 문제 유형만 분석으로 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말하기 방식과 전략. 그러면 여기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 즉 문제 유형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기 과정과 말하기 효과. 여기도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이게 토론 읽는 그 반대신문식 토론 해봤니?
반대 신문식 토론 해본 적 없어요? 해봤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해야 되고 그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핵심은 오늘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화법이 뭐냐 이거야. 화법과 작문이 뭐냐는 거고 분명히 독서의 영역 같은데 독서 영역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출제 유형들이 계속해서 전공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법은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저는 문법이 걱정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10분 첫 방 만날게요. 혹시 오늘